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아주 화면빨이 안 받는 것 같아서 웹캠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손 제스처도 하고 그리고 뭐 보여줄 거 있으면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웹캠을 하나 사봤어요. 근데 화면빨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너무 어색하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전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할 때 그 전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렵죠. 그리고 정전기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루어주지 않았던 내용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좀 1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조금 어색한데 오늘은 좀 이해해 주라. 알았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부분 중간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계속 나오는 줄 알았죠? 얼굴 틀어놓으면 이게 정수리가 딱 보여가지고 어색해.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만 웹캠을 쓰면서 전기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면 일단 전기 부분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쫙 한번 한 6분 정도 걸리더라고. 아주 예쁘장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요거는 교과서 내용을 빠르게 한번 훑어본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빨리 피고요.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틀어봐야지. 자. 55에서 57페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하게 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전형 전지를 발광 다이오드에 끼우면 불을 켤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로 불을 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기로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지와 전구 그리고 전선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하여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전기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테플론 테이프로 두 알루미늄 테이프를 빠르게 문질렀을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 까닭은 전기를 띠던 알루미늄 테이프가 방전되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전하가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구에 전지를 연결하여 전기 회로를 만들면 전자가 전기 회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로 나타내는데요. 그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과거에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쪽인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과거에 이렇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인 것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은 바로 전압인데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의 높이 차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물통 사이에 물의 높이 차가 계속 유지되면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듯이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 유지되면 전류는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전지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구의 불은 어떻게 켜질까요?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과 후에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도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구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가진 전기 에너지는 빛에너지나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지만 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 회로를 따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단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금방 끝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한 이 영상은 여러분들 그 전류와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함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요 다음 영상 본 다음에 요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요거 또 나오네? 이거 멈춰야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네요. 예. 네,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항도 이번 나와요.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오디오의 볼륨 조절기를 돌리면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서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볼륨 조절기는 무엇을 조절하여 전류의 세기를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항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지의 전압에 의해 전구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배, 3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가 됩니다. 즉,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선에 걸린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것이지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줬네요. 이를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도체의 양 끝에 걸린 전압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전압을 걸어도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그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며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저항은 도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전압이 같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즉,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것이지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 I의 세기는 전압 V에 비례하고 저항 R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 V는 IR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너무 짧죠? 그죠? 여러분은 아마 요 정도만 딱 들으면 좋겠지만 요게 또 시험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흐름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줘 볼까 합니다.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뭐야 이거? 잠깐만. 끝나 버렸어. 수업이 벌써. 잘못 눌러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다시 갈게. 깜짝 놀랐다 야.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옆에 보면은 요런 펌프 수로 물이 흘러가는 모형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건전지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전구와 스위치까지 연결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요렇게 높이 차이가 안 생기면은 높이 차이가 안 생기면 물이 이렇게 흐르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같은 높이에서는 물이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흐른다는 얘기는 연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같은 높이에서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부자연스럽죠. 그쵸? 선생님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그림을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높이차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었죠. 무슨 에너지였어요? 위치 에너지였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표시하냐면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다. EP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요 얘기는 3학년 과학 시간에 아마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요렇게만 알아둡시다. 높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위에 있는 물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물하고는 위치 에너지가 지금 다르죠. 어디가 더 높습니까? 위에가 더 높고 아래가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물은요, 아래 방향으로 연속해서 물의 흐름이 발생하게 돼요. 요게 바로 뭐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름이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물이 흐를 수 있냐면 요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면 물이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어떤 녀석이 필요하냐면 바로 요 녀석이 필요합니다. 요 녀석은 펌프인데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쫙 하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옛날엔 이런 거 양수기라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요 펌프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면은 낮은 곳에 있던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요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렇게 이 펌프 때문에 밑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다시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가진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 아침이라 또 이게 목이 갈라지네.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펌프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 요 건전지가 해 주는 겁니다. 물 대신에 전자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전자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양전하의 흐름, 음전하의 흐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전하의 흐름이라고 알아두든가 아니면 전자가 흘러가는 게 전류다 요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전자가 요렇게 흘러가는데요. 이게 인제 전류겠죠. 그쵸?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류가 낮은 에너지인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남는 에너지만큼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물레방아를 돌리죠. 그죠? 그래서 전자도 떨어지면서 뭐 전구에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뭐 스피커 음악을 튼다든지 요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이 차이 때문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그냥 위치 에너지 차이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흐를 때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니까 요거는 요 앞에다 요런 말을 붙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요거를 줄여서 전, 위, 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위, 차.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흐르려면 전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여기 있는 전지입니다. 이 전지가 전자를 위치 에너지를 높여줌으로써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인 전이차를 만들죠. 이 전이차가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이차를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나타내냐 하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전압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전압을 설명하냐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요렇게만 나오고 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압이라는 거는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 즉 물에서 높이 차이가 나서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지가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인 전위차를 만들어 줌으로써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전압이 유지가 돼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즉 전위차, 즉 전압이 유지가 돼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얘기를 가보자. 근데 요렇게 전이차만 유지가 되면 계속 흐르지는 못해요. 음, 계속 흐르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만약에 여기 가다가 전기가 흐르는 길이 끊기면은 어떻게? 그죠? 끊기면은 전자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반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가서 다시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돌아올 회자를 쓰고 전자가 다니는 길인 길 도자를 쓰고 그 전자가 다니는 길이니까 전기회로 요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라는 거는 전자가 돌아오는 길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인 전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전기가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제 전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압은 영어로 볼테이지예요, 볼테이지.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V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 단위가 아닙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네. 그래서 전압의 정의를 선생님이 지금 불러줄게요. 만약에 이게 뭐 서술형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지?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요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보강하면 요렇게 되겠죠.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으로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 즉 전위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벽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낱말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나 이런데 구글에나 전위차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라는 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높이 차이 때문에 흐르듯이 이 전자들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 때문에 흘러갈 수 있다. 요게 바로 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란 다시 얘기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요걸 줄여서 전, 위, 차 요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로 전위차. 여기에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요 높은 곳에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와 낮은 곳에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인 요 사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역할을 여기에 있는 전자를 요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전지의 역할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단위는 뭘 쓸까요? 전압의 단위는 어, 좀 헷갈리죠? 기호도 V인데 전압의 단위도 대문자 V로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볼트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네요.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전지가 바로 전위차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즉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래서 요거는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류와의 관계, 요 전류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얘기 안 해주고 아까 선생님, 이거 예쁘장하신 선생님께서도 이 전류와의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더 세게 흐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더 세게 흐르겠어요? 그지? 이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은 더 세게 흐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커야 더 전자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흐를 수가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전자의 흐름인 전류도 더 세게 흐른다. 요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비례 관계라고 하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비례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쓰면 돼요.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요게 바로 비례 표시죠. 요게 비례라는 표시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질 때 더 세게 흐릅니다. 여러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굉장히 아프잖아요. 맞아보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그쵸? 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물이 흐르죠. 그죠? 더 세게 흐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자도 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같은 시간 동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의 관계는 이게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 요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그냥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선생님하고. 그지?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전지의 직렬 연결일 때는 펌프를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번 펌프하고 2번 펌프가 있는데 1번 펌프 역할은 여기에서 요만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2번 펌프가 요만큼 끌어올리죠. 그죠? 그래서 1, 2번 펌프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지? 그러니까 전지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전자를 더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인 전압이 더 커지게 된다.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요. 1번과 2번 높이를 한번 보세요. 1번도 요만큼 끌어올릴 수 있고 2번도 똑같이 요만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위치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더 높은 위치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는 똑같은데, 근데 왜 병렬 연결을 사용을 하느냐? 병렬 연결을 사용하면요, 여기 똑같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펌프 두 대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수명이 늘어나겠죠. 반면에 이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자를 요 위에까지 끌어올리려면 1번 펌프도 거쳐야 되고 2번 펌프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은 항상 일정한 거죠. 하나 사용하는 수명과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요 그림을 한번 그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지 1.5V 짜리를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더한 3V의 전압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전지 두 개를 요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각각 1.5V지만 이 두 개를 합친 전압도 1.5V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히 여러분이 정리해서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전류입니다. 전류는 사실은 영어로 current라고 부르는데 전류를 부를 때 영어로. 근데 C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로 시작한 단위가 또 있어요. 전기에서 쿨롱이라고. 그래서 헷갈릴까 봐 intensity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요. 세기라는 뜻이에요. 센 정도. 그러니까 전자가 세게 흘러가냐 약하게 흘러가냐 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intensity의 약자를 따서 I라고 기호를 씁니다. 아까 전압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V였죠. V. 그지?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전류를 이제부터는 I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일단 전류의 정의가 뭐냐? 전류의 정의는 아까도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런 전류의 정의는 바로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하의 흐름. 근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자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전자의 흐름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 이동 방향은 선생님이 등교 수업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왜 그러냐 하면 전자 이동은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극에선 청력이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인력이 발생하겠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지. 그치? 이쪽에서는 청력, 이쪽에서는 인력이 발생하니까 끌어당기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전류의 방향은 그렇지 않더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중학교 1화를. 그지? 선생님이 이거 중학교 때 맨날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었거든.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느냐? 이유는 100년 먼저 100년 먼저 정한 거예요. 발명이 아니죠, 이거는. 100년 먼저 정했다. 이렇게 쓸게요. 100년 먼저 정해 놨어. 이거를 이미 100년 먼저 정해 놨으니까 나중에 전자가 발견되고 보니까 이거 반대네. 그랬는데 못 바꾼 거예요. 지금도 모든 전자기학 이론들은 이 100년 먼저 정했던 전류의 방향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올 모든 전기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을 묻는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전류의 방향 헷갈리면 모든 문제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류를 100년 먼저 발견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된 전자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요. 요 그림을 한번 봐요. 요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은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 극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요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을 묻는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반대 방향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를 때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건데 도선 내에서 원래 자유전자들은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흐르는 게 아니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죠. 그쵸?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걸 해 보세요. 스위치가 열려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전류가 계속해서 흐를 조건에서 뭐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전기 회로가 끊겨 있는 거죠. 그치?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스위치를 딱 연결을 했더니 드디어 전자가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플러스 극으로 요렇게. 그러나 전류의 방향은 100년 전에 미리 정해 놨다 그랬어요. 반대 방향인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자유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 자유전자들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극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끌려가는 쪽은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밀어내는 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전자 이동이고, 그러면 전류는 어느 방향이겠어요? 전류는 이쪽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도선에서. 알겠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전류의 방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오음의 법칙이라든지 뒤에 이제 전작이 나올 때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전류의 방향을 헷갈리면 망합니다. 아무 문제도 못 풀어요. 알았지? 답을 잘못 고르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건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라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나눠서 생각하면 전하의 양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보존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밑에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례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물도 한번 봐봐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이렇게 해서 이 펌프 때문에 다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죠. 물의 양, 물의 양이 변함이 없다. 변함 없음. 그러니까 물의 양이 변함 없으니까 전류도 전자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니까 그 전자가 가진 전하의 양도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쵸? 그런데 이 전하의 총량을 알아보려면 전류가 흐른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류가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에 전자들이 여기를 통과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개수를 세서 전류의 세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수를 세서 전류의 세기를 정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이 얘기 안 했구나. 세기. 그지? 요 세기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도선의 한 단면이 있는데 전자들이 여기를 지나가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봐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겠네. 그죠? 그런데 이거 기준이 몇 초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1초 동안 흘러간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뭐를 사용하냐면 암페어를 사용하고요. 암페어. 이거 다 한 거죠. 그죠?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러면 1암페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1초 동안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간 세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우리는 1초 동안 요만큼 흐른 전하량을 우리는 1C 하고 쿨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압과의 관계는 아까 했듯이 전류는
전압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요거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미안. 뒤에 한번 이렇게 다시 봅시다.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이라는 거는 1초 동안 1쿨롱이라는 거는 이걸 좀 지워야 되겠다. 음, 음. 자, 1쿨롱이라는 거는 전자. 쉽게 얘기할게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이구, 잠깐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전하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A가 1초 동안 흐른 게 바로 1쿨롱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한 줄로 쫙 연결이 된 회로 있잖아요. 이런 회로에서는 어디에서나 같은 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량이 다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곳에 이 회로에서는 어디서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뒤에서 배울 전류계라는 건데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근데 요렇게 가면은 요 같은 줄에 있잖아요. 그죠? 요 전류계하고 이 전구를 지난 다음에 요 전류계하고 전류값을 비교하면은 같은 줄에 있으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를 것이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불러서 여기 저항 R이 기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여러분들이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했지만 다시 적어 봅시다. 뭐를 방해하는 거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방해하는 요인, 요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전기 기호로는 뒤에 나오겠지만요. 전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회로도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닮았어요? 바로 요거 닮은 거죠. 필라멘트에서 따온 전구의 필라멘트에서 따온 기호가 바로 요거예요. 저항 기호. 이제 뒤에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어떤 걸 쓰냐면 요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쓰는데 옴은 요 오메가 그리스어의 오메가를 따서 쓰고요. 과학자 옴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류와의 관계는 요건 중요해요. 다 한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는 거야.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이 방해받으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 반대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슨 비례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비례는 따로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에 비례한다 하고 저항을 분모에다 써주면 이렇게 해주면 반비례하는 걸 표시한 게 됩니다.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저항값이 커진다고 생각해 봐요. 분모가 커지면은 이 전체가 작아지겠지, 그지? 요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의 크기를 지금 비교를 해볼 텐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했어요. 요건 요 밑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여기 첫 번째 저항을 R인데 이게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도 R이야. 근데 지금 얘는 첫 번째 저항이고 얘는 두 번째 저항인데 그런 표시를 어디다 하냐? 오른쪽 아래에다가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저항, 얘는 두 번째 저항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저항하고 두 번째 저항을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그죠? R1과 R2가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죠. 그죠? 길이가 길어졌지. 그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는 전자가 여기를 지나가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방해를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은 덜 받습니까?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저항을 많이 해치고 더 길게 해치고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힘들지. 저항을 많이 받는 거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R1과 이건 R2가 있는데 R1과 R2가 있는데요. 얘네를 요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묶어 놨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즉 도선이 어떻게 됐다? 더 굵어진 효과죠. 굵어진 효과. 그쵸? 그래서 굵기가 증가하면 전자가 지나갈 때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굵기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자가 방해를 덜 받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줄어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증가하면 저항은 증가.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오히려 감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뒤에 그래프로도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 등교 수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짧은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좀 어렵게 하면요. 기울기가 뭐 저항분의 1이라서 저항값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자, 근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같은 전압일 때, 같은 전압에서 같은 전압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면 같은 전압 한번 여기 찾아보자. 3V라는 같은 전압을 한번 보세요. 3V에서 긴 니크롬선이라는 얘기는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커요, 작아요? 크다라는 얘기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전류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그죠?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짧은 니크롬선이라는 얘기는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지? 전자가 잘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짧으면 조금만 지나가면 통과잖아. 그치? 그러면 방해를 덜 받겠죠. 그러면 얘는 저항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저항이 작기 때문에 금방 통과를 해버리니까 전류는 잘 흐르겠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값을 보면 3V에서 올라가다가 요 긴 니크롬선은 얼마의 값을 가져요? 200mA의 값을 갖죠. 그런데 저항이 오히려 더 작은 짧은 니크롬선은 얼마? 400 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V에 200 밀리암페어. 이 200 밀리암페어는 그냥 암페어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0.2 암페어지. 왜? 1암페어가 1000 밀리암페어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의외로 밀리암페어로 물어본 다음에 암페어로 대답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도 똑같이 3V 같은 전압이었을 때 짧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더 잘 흘러서 400mA라는 2배의 전류가 흐른다. 그럼 얘는 0.4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만큼 더 저항이 작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건 뒤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더 크다.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다. 그래서 전류 짧은 니크롬선이 더 많이 흐르고 긴 니크롬선은 더 약하게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 나온 김에 그냥 해고 가자. 기울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기울기 1차 함수 수학 시간에 배웠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x가 뭐예요? x. 이 그래프에서 x는 전압이죠. 전압. 그지? y는요. 전류네요. 전류. 그럼 요거를 쓰면 I, 요거는 V 이렇게 되겠네. 그지? 기울기가 전압분의 전류가 됩니다. 전압분의 전류.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보면요, 뭐가 되냐면, R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저항분의 1, 그러니까 나중에 오음의 법칙 여러분도 배웠잖아, 사실.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 I랑 V, 요 식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 바꿔보자, 일단. R은 어떻게 돼요? I분의 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얘가 뭐가 돼? V분의 I니까 이거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요? R분의 1. 그럼 이 그래프에서만 보면, R 값이 증가를 해. 그러니까 저항이 커져.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울기는 작아진다. 즉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여기다 써볼게요.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아짐. 자,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얘기는 뒤에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전류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전류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무조건 연결 방법이 뭐냐? 직렬 연결해야 돼요. 직렬 연결. 왜냐하면 전류가 한 선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이 흘러가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빨간 선 꽂고 뭐 파란 저기 까만색은 마이너스 뭐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옛날 선배들은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계 연결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직렬 연결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 직렬 연결해야 되냐? 전자가 이 한 선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요 전류 측정하려면 요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개수를 얘가 쉬어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전류 값을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 하면은 직렬 연결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요번엔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요거는 얘기하려면 조금 어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전압을 측정하려면요. 일단 여기 봐봐. 얘가 전압계야. 요렇게 여기 V라고 써져 있죠. 앞에 전류계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지? 여기 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은 전류계고 여기에 볼트라고 써져 있는 녀석은 전압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압계는 무조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면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또 책에 안 나오죠. 그죠? 왜 병렬로 연결해야 될까? 이건 그냥 중학교에서는 외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있는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처럼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압의 정의를 보면 나와요. 그 답이. 전압의 정의. 보면은 전기적인 무슨 에너지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죠. 차이. 자, 이 차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차이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두 지점이 필요해요. 차이를 알아보려면요. 반드시 두 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 뭐 아까 건전지 때문에 생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요렇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여기가 위치 에너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중간에 있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차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사이에다 두고 여기하고 여기를 두 지점 A 지점과 B 지점을 잡아 가지고 요렇게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요 선에다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선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요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두 지점을 찍어서 알아봐야 돼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찍어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위치 에너지 차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따로 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의 양 끝단에 걸리는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거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등교 수업 때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역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 그지? 어. 일단 전기회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이런 그림 앞에서 봤죠.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앞에서 봤을 텐데 이런 그림들을 맨날 이렇게 건전지 그리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인제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 지금 전류계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 이렇게 못 그려요. 그래서 기호를 나타내서 전기 회로를 이제부터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건전지를 보면요. 건전지를 보면 요렇게 생겼지, 건전지가. 요렇게 생겨 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알지, 그지? 요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넓적한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잖니? 그죠? 그런데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틀렸다. 왜 그러냐면 "너넨 이렇게 하나 두면 안 돼." 어 이렇게 하나 두면 절대 안 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줄 알았어. 여기가 긴 줄 알아서 선생님은 이거를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래서 선생님 이거 엄청 많이 틀렸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거 진짜 잘 알아놔야 돼. 요렇게 긴 쪽이 플러스고요. 요렇게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하는데 선 길이가 다른 거야. 스위치는 너무 쉽죠?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짝대기 해 주면 지금 이건 열린 상태고요. 닫힌 상태는 어떻게 그릴까요? 요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지? 요렇게. 닫힌 상태는 요거지. 전기 통하는 상태는 얘죠. 지금 닫힌 상태. 자, 전류계는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안에다가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써주면 되고요. 밑에 이 짝대기는 직류 전류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직류랑 교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맨날 외워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기호는 이해할 방법 없음. 알겠지? 기호는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요. 전구라는 거는 저항이잖아, 저항. 저항의 일종이죠. 저항의 일종이죠. 그래서 전구의 모양을 본떠서 동그라미 안에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를 표시하면 전구가 되고요. 저항은 아까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계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안에다가 볼트라는 단위를 써주고 짝대기. 이건 직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류 전류계는 아, 교류 전류계는 이런 모양, 물결 모양을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알면 우리 중학교에 나오는 모든 전기회로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기호는 많아요.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만큼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위에 있는 그림을 아래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회로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그릴 겁니다. 회로도라는 건 전기 기호를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전기 회로를. 자, 그럼 일단 건전지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죠? 요 건전지를 보니까 여기가 툭 튀어나왔네. 그죠?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이 마이너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 다음 선이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선 그려주고 스위치가 지금 닫혀져 있네요. 닫힌 스위치 이렇게 그려주고 자, 지금 손가락으로 눌렀지만 손가락은 안 그릴게요. 다시 전선 연결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개가 있어요? 전류계가 있지, 전류계가. 그지? 전류계는 어떻게 그립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 쓰고 직류 전류계로 해줄게요. 여기 직류 전류계 표시가 있죠. 그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선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이렇게 왔고, 여기서 또 나가지. 그지? 그럼 또 나가지. 이렇게 연결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구가 있네. 전구 표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구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죠.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훨씬 그리기가 쉽죠. 여기서 주목할 거 전류계. 전류계 아까 선생님이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그랬어? 같은 줄에 직선으로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고,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지금 전자 이동 방향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도 해봅시다. 빨리 해볼게요. 요거는. 자, 일단 건전지. 요거는 건전지가 또 두 개네. 그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툭 튀어나와서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건전지 두 개는 어떻게 하냐?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짝대기, 여기가 플러스라 그랬어. 여기 지금 여기 하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플러스죠. 이쪽이. 그지?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선 연결됐다. 선 이렇게 연결되고 이번에도 스위치는 닫았네요. 스위치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 나가고요. 요건 좀 지울게. 전선 나가고 자 여기에서 전선에서 갈림길이 나오네요. 갈림길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전압계가 연결이 되어 있네. 직류 전압계 그지? 전압계 이렇게 해주면은 전압계죠. 볼트 이렇게 쓰면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의 전압을 측정하려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전구라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야 되니까 두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요 사이에 있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까만색 점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까만 점을 표시한 거지, 절대로 그 표시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다시 뭘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죠. 그지?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 또 체크할 게 전압계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입니다. 이유는 직렬이면 요 한 줄 안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나란하게. 그죠? 나란하게.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겠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 전압계는 두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두 지점 사이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건 다 한 거니까. 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더 세게 흘러요.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왜? 저항이 전류 흐르는 걸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을 도출해낼 수 있냐면 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죠. 요건 이제 비례 표시를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I는 R분의 V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됐죠. 이게 바로 ohm의 법칙이에요. ohm의 법칙.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 ohm의 법칙인데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V로 정리해보자. 전압으로 정리하면 V는 IR도 ohm의 법칙이고요.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은 I분의 V도 오음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겠지, 그지? 요 세 가지씩 다 오음의 법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그 그래프 있잖아. 그 짧은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에서는 기울기가 V분의 I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R분의 1이 기울기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파생되는 V는 IR과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요 관계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와요. 전류와 전압은 쫙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죠? 근데 전류와 전압,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죠. 기울기가 바로 뭐분의 1이다. 저항분의 1이다.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알겠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와 저항은 당연히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 거고 그래서 어, 여기 저항을 X축에다 놓고 하면요. 저항을 X축에다 놓으면 이게 전류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도 한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확인 문제. 이거 금방 빨리빨리 하자. 그냥 다. 응? 긴 니크롬선에 6V의 전압 걸었대. 그랬더니 0.3A가 흘렀대. 그러면 V는 뭐예요? 긴 니크롬선에 V는 6V고 I는 0.3A야. 그죠? 그러면은 요건 얼마야? 3V로 2배로 줄었잖아요. 3V로 2분의 1로 줄었잖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 I는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이 됐잖아요. 요렇게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요렇게도 몇 분의 1이 돼야 돼? 2분의 1이니까 0.15A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오음의 법칙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오음의 법칙으로 갑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긴 니크롬선의 저항 R 값을 구할 수 있죠. R은 뭐분의 뭐예요? I분의 V잖아요. 그쵸? R은 I분의 V였죠. 맞아, 이거? 맞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I분의 V인데 I 값은 얼마였어요? 0.3이고 V 값은 6V 0.3A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 10분의 3분의 1분의 6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얼마야? 3분의 60인가요? 그럼 이거 얼마? 25ohm이 나오네요. 그죠? R 값이니까 25ohm이 나옵니다. 25ohm. 그지? 요런 식으로 하는 거 요렇게 번분수 계산이라는 건데 요거는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어요.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나눠도 됩니다. 6 나누기 0.3 하면 되죠. 6 나누기 0.3 하면 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R 값은 20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니크롬선이니까 얘도 25ohm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구하는 거야? I 이걸 모른다고 쳤을 때 그죠?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R은 얼마였어요? 25ohm이고 V는 얼마였어? 6V. 그러면 6 나누기 20은 얼마냐? 이게 0.15입니다. 6 나누기 20 해봐요. 얼마 나와요? 0.15 나오나? 선생님 수학이 딸려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핸드폰 켰어. 나오겠지 뭐. 그치? 잠깐만. 6 나누기 20은 0.3이네? 어떻게 된 거지? 아! 미안하다. 6V가 아니었구나. 자, 6V가 아니라 여기 몇 볼트의 전압 걸었대요? 3V의 전압이네, 그지? 3V. 이거 바꿔야 되겠네. 여기가 6V가 아니라 몇 볼트? 3V. 그럼 3 나누기 20을 해야 되겠구나, 그지? 3 나누기 20은 0.15. 맞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거예요. 6V에 0.3A면은 2분의 1로 줄은 3V면은 0.15A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오음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다가 여기가 3V인데 6V로 써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답이 잘못 나왔었어. 요걸 선생님이 안 읽고, 그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 다음 확인 문제. 자, 요거는 요렇게 지금 전압계 병렬로 연결했죠. 요 니크롬선에. 그죠? 요렇게 병렬로 연결했고 전류계는 한 줄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R이잖아요. 그죠? 저항 R은 ohm의 법칙에서 I분의 V죠. 그죠? 자, 그러면 I분의 V를 찾으면 돼. V. 요게 세트잖아. 요런 세트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요 세트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넣을까요? 전류가 뭐 0.2A일 때 전압이 몇 볼트야? 1볼트. 1볼트. 그죠? 그럼 요거 얼마 나와요? 0.2A일 때 1볼트면은 단위는 ohm이 나올 거고 저항이니까. 그죠? 1 나누기 0.2는 얼마입니까? 1 나누기 0.2는 얼마? 5옴 이렇게 나오네요. 5옴. 그러니까 얘는 5옴이 답인데 다른 걸로도 되나 한번 보자. 다른 걸로도.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 해볼까요? 0.6 암페어 분의 3.0 볼트. 이거 하면 얼마 나와? 얘도 3 나누기 0.6이잖아요. 그럼 얘도 답이 몇 옴이 나와요? 5옴.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 있는 값들은. 그래서 답은 2번. 됐지? 자, 요 확인 문제. 왼쪽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저항 구해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R은 아까 I는 R분의 V였잖아요. 자꾸 왜 이거 쓰냐 그러는데 요거 변형시킨 거야. R은 I분의 V지, 그지? I분의 V인데 요 그래프를 보고요. V가 X축이고 전류가 Y축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려면 딱 맞는 지점 찾는 게 제일 좋죠. 뭐 여기나 그죠? 뭐 여기나 그지? 요런 지점 보는 게 좋겠지. 그럼 어떤 걸 볼까? 뭐 3 볼까? 3 가면은 400 암페어예요, 미리암페어예요. 요거 잘 봐야 돼. 그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400 밀리암페어일 때 몇 볼트야? 3볼트지, 그지? 그런데 보통 여기 옴으로 계산을 하려면 여기를 암페어 단위로 고쳐줘야 되니까 400mA는 몇 암페어입니까? 0.4 암페어죠. 요걸 3볼트일 때 0.4 암페어지,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3 나누기 0.4는 얼마일까요? 그치? 7.59 단위는 옴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4번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뭐 4.5로 해볼까? 어떻게? 그럼 600mA 600mA 요거 하는 거야 지금 요거 4.5V 그럼 얘는 0.6A 분의 4.5V죠. 요거도 계산 잘 하면 얼마가 나올까? 4.5 나누기 0.6이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7.5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래. 전압, 전류. 여기서 알아둘 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압분의 전류가 되니까 이거는 저항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분의 전압이거든.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요거를 바꿨으면 R은 I분의 V니까 요거 저항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저항값이 커지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어떻다? 저항이 크다. 얘는 저항이 어떻다? 작다. 요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사실은 긴 니크롬선은 오래 저항을 많이 받고 오래 지나가야 되니까 전자가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저항이 크다. 이렇게 알아둬도 돼요. 굳이 근데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선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항분의 1, 기울기가 저항분의 1 이런 걸 좀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분의 1로 풀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알듯이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생각해 가지고 뭐가 더 저항이 클까 예상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반비례한다가 아니고 비례한다가 정답이죠. 이건 틀렸고요. 그지? 같은 전압을 걸어도 니크롬선에 따라 길고 짧은 것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색이 다르다. 이거 완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긴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류가 적게 흐르고 약하게. 그다음에 짧은 니크롬선은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요거 당연한 거죠. 그죠? 알아두시고 두 니크롬선의 저항은 같다. 당연히 틀렸죠. 이거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긴 시간 동안 1시간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이제 마쳐 볼 거예요. 수업을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는 흘러다니는 전기의 마지막 부분 저항의 연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까닭이 뭐냐, 요걸 알아보면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 알아보도록 하고 전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